다시 한번 2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 정신이란 말이 있죠. 장인 정신, 프로 정신. 어떤 일을 해도요, 그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프로 정신을 가진 장인이 미련한 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망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인류 기업일수록 사람을 엄선해서 뽑죠. 그 세계적인 부자, 그 누구죠? 빌 누구죠? 미국의 그 세계적인 그 부자, 그런 사람 밑에서는요, 연봉이 100억대 이상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00억대, 50억대, 뭐 수십억대 되는 연봉을 주는 직원들이 많아요. 자, 뭐 100억대, 뭐 120억이다 연봉이. 그러면 한 달에 10억씩이잖아요, 월급이. 한 달에 우리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10억씩 월급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가 그런 사람을 왜 한 달에 10억씩 월급을 주고 쓰겠어요? 그 사람이 그 아이디어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그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1년에 120억을 주면 그 사람은 1200억 아니면 몇천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몇천억을 벌기 때문에 120억 줘도 안 아깝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공평하지 않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200만 원 받고 누구는 그냥 맨날 사무실에서 깨지락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100억 이상을 받고, 그러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간 게 칼 막스의 이론이에요. 세상은 공평하다. 그래서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미련한 자, 일 못한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자기는 일을 못해도 열심히 일한 사람 것을 나눠주니까. 그래서 공평한 사회를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게 먹히는 거예요. 왜? 일하기 싫은데 열심히 일한 사람의 것을 나도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일하는 그 정신이 기본적으로 하여튼 맡은 것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 이 공산국가 사회에서 일을 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저놈들은 맨날 깨작깨작 놀아. 감독이 어디 가면 놀고 있어. 그런데 수확한 것을 똑같이,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니까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일하려는 마음이 없죠. 열심히 일한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니까. 근데 놀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투표해보자. 뭐가 잘못됐냐, 어떤 게 옳은 것이냐. 그러면 이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이 지금 똑같이 나누는 게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서 다수결로다 한 7명 나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먹어야 된다 한 사람은 3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그게 맞는 거야. 7명이 주장한 게 맞는 거야.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숫자로 계산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나라 그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때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분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 고성군, 그 강원도 저쪽 속초에서 위로 올라서 고성군에 가면 김일성 별장도 있지만 거기 이승만 그 기념관도 있어요. 거기도 가보셨죠?
근데 지난달에인가 고성군의 자랑, 김일성 별장을 고성군에서 홍보했어요. 그냥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고성군의 자랑, 김일성 별장이 있다고. 아,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그걸 보면 씁쓸해야지. 그러니까 참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많아요. 아니, 고성군의 자랑이 김일성 별장 있는 게 자랑이냐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누가 딱 그냥 지적하니까 얼른 내렸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봤어요. 올린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고성군의 자랑, 김일성 별장. 그냥 김일성 별장 보러 오세요. 거기 가서 이기붕의 기념관도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세 가지가 있더라고. 김일성 별장, 이기붕 별장, 또 이승만 기념관 있는데 볼만한 거는 이승만 기념관밖에 없어요. 그 가서 저는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이승만 박사하고 제가 옆에서 사진 찍으니까 형제 같아. 얼굴이 좀 비슷해요. 저하고 같은 이시라인지 몰라요. 전주 이시라인지 몰라도 하여튼 느낌이 좀 비슷해요. 아, 우리 목사님 착각도 잘하신다. 착각은 자유지만 할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딱 정권을 이렇게 창출해서 보니까 인재가 없는 거야. 인재가. 일제시대 때 인재는요, 일본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들을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국가 정책을 이거 농사 짓던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인재가 없으니까 사실은 일제시대 때 공부했던 사람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친일파라고 자꾸만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일본 사람 썼다고.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 썼다고. 그렇게 친일파로 다 매도하지만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임시로 쓰지만 인물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때 국가 장학금으로 2만 명인가 미국으로 유학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2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한 나라가 없어요. 이 해방된 나라치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으로 유학 보낸 나라는 우리나라가 하나야.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그 학생들이 이제 이승만 정권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공부를 다 마쳤어.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 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는 거야. 오로지 그때 농경사회고 90%가 우리나라 농경사회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농사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만 명 거의 다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한 게 뭐냐면 아주 특수 의대를 미국에서 주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주겠다고. 몇 배로 더 주니까 그때서 들어온 거야. 보장시켜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자면 불공평하다. 그 사람들 공부했다고 해서 그렇게 몇 배 더 주면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미국에서 공부한 과학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이제 포항제철도 만들고 카이스트도 만들고 그냥 경제적 산업화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화는요, 농사 짓는 것 가지고는 산업화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기술을 배운 사람이 되잖아요. 기술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들을 몇 배씩 월급을 미국보다 몇 배를 더 줄 테니까 데려온 거예요. 포항제철을,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포항제철을 할 때 책임자가 누구죠? 박태준 씨인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태준 씨한테서 맡길 테니까 일본 가서 배워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참 일본이 또 기술을 가르쳐줬어. 왜? 박태준 씨가 워낙 성실하고 정말 의지가 대단하니까 포항제철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기술을. 그래가지고 포항제철을 황무지 땅 같은 데다가 그걸 건설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포항제철 때문에 일어난 것을
중국이 등소평이 알았어요. 등소평이 일본에 갔다 온 거 아세요? 옛날에 등소평 시대 때. 그래가지고 신칸센을 타고 나서 이 신칸센 얼마나 빠르냐, 시속 300km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바닥에서 이제 일본서 자랑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굉장히 빠르다고. 중국은 이런 거 없지요. 그러면서 자랑했다 했더니 무슨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뭐 빨리 갈 일이 있다고 이렇게 빠른 걸 만들었냐고.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씁쓸했던 거야. 그런데 등소평이 보니까 일본에서 포항제철 박태준 밀어줘가지고 포항제철 때문에 한국이 조그만 나라가 중국보다 더 잘 사는 거야. 등소평 때는 더 잘 살았어. 우리가 더 잘 사니까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파견을 보냈어요. 중국에서도 그 포항제철 그 기술을. 왜냐하면 이제 등소평은 양면 정책 썼잖아요.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이거 공산주의 가지고는 못 살겠는 거 알아요. 왜? 열심히 일해봤자, 장인 정신 가지고 일해봤자 다 뺏겨서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 안 해고 속상해서 안 하니까 못 사는 거야. 그래서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공산주의. 이게 등소평 때 이거 도입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보냈어요. 우리 기술자를 일본에 보낼 테니까 지금 우리 포항제철 같은 거 우리도 하나 만들려니까 이것 좀 전수해달라 했더니 일본서 노한 거야. 노 그런 거야. 왜 그래 했더니 당신의 나라는 장인 정신 가진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야. 당신 나라는 장인 정신 가진 박태준. 일본서도 박태준을 알아준 거야.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프로 정신 갖고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없다. 기술을 가르쳐 줘봤자 보람 없다 이거야. 그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에서 빼와야 되는데 못 빼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 써먹은 정책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3배, 4배로 월급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정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4배를 준다니까 중국보다 엄청 갔어요. 삼성에서 가고 LG에서 가고 각 기업에서 막 간 거야. 4배를 준다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서 중국이 그래서 발전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매국노 때문에 중국이 발전된 거예요. 그게 발전되고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한 거 아니야.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절대 우리 북한 우리가 스스로 통일 못합니다. 북한 정권 무너지면 중국에서 들어오려고 몇십만 군사가 지금 낙동강, 두만강에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 못 먹어요. 통일 안 돼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남북한을 중국에 흡수시키려고 하는. 왜? 경제력이 많으니까 경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차이나타운을 한국에다 요소마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을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거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걸 홍천과 춘천 사이에다 만들려고 했었죠. 정동진에 또 만들려고 했었죠. 평택에 만들려고 했었죠. 군산에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대량 들어오게 해서 이 사람들이 3년 지나면 한국 국적 주니까 그래서 한국의 선거에 영향력을 줘서 중국 편을 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중국과 흡수통일하는 이런 정책을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 매국노들이 중국을 부흥시켜놨다니까. 부자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금 압박하게 만들고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또 이 한국에서 최고 기술자들이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을 다 전수해 줬어. 중국에.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게 산업화 기반이 마련되고 잘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기술에 배울 게 다 배우고 나서는
그 사람들 다 잘랐어요. 몇 년 만에 다 잘라버렸어. 졸지에 직장 잃어버린 거야. 그 회사는 이렇게 당신을 평생 고용하겠다고 해서 약속했지만 그것을 재판에 중국 정부에다가 올린다고 해서 그게 이겨져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그냥 편을 안 들어줘요. 한국 사람이 억울하다, 나를 여기서 평생 보장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도 중국 재판관에서 무조건 중국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아예 소리도 못하고 중국에 갔던 사람들 기술만 다 인수시켜주고 몇 년은 4배, 그렇게 몇 배로 다 받아먹고 그냥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를 팔아먹는 게 이완용 그 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DNA는, 제가 역사를, 제가 한국사를 틈만 있으면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보면 우리나라는 DNA가 잘 나간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 그리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 정신이 있어. 매국노 정신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러지 말자.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저는 제 조상이 사실 이성계 할아버지,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 할아버지의 제가 뿌리기 때문에 이성계 할아버지, 세종대왕, 또 이방원 할아버지의 그 스토리를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몇 시간 동안 봤어요. 내 조상의 뿌리가 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봤어요. 우리나라의 조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인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공산주의화해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표방했던 북한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못 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대로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그거는 길 가는 행인을 쓴 것과 같으니라. 길 가는 행인은 뭐죠? 그 사람 잠깐 와서 잠깐 쓰는데 이 사람은 빨리 갈 생각만 해. 여기서 돈 받아가지고 빨리 갈 생각만 하지 이거를 책임지고 잘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장인정신 가지고 해야 돼요. 장인정신 뭐예요? 풀어정신. 내가 목사로서 풀어정신 가지고, 목사로서 풀어. 근데 저도 아직도 부족해요. 사실은 풀어가 부족해.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정말 목회 잘하시는 분들 책을 보고,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책 선물 하나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사무실 꼬지암에다 책을 누가 꽂아놨어. 저도 챙길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책을 이렇게 딱 펼쳐서 보니까 너무 귀한 그 분들의, 성자들의 그 글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읽어야 되겠다. 지금 그거 읽고 있는지, 오늘 새벽에도 제가 2시에 일어나서 그거 읽다가 또 이제 또 성경도 한 30페이지 보고 또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볼수록 내가 부족함을 깨달아. 공부는요,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한 걸 깨달아.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그냥 프로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장인 정신 가지고. 우리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우리 교구장이나 구역장이나 교사들도 장인 정신 가져야 돼요. 내가 맡은 것에 프로 정신 가지고 해야 돼요. 프로 정신 가지고. 그냥 교회학교도 프로 정신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발전할 수가 있어요. 미래의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미래의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1,400명 뭐 이상 막 나오고 그래서 지금 서울은, 경기도는 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아예 일방적으로, 이게 8월 달까지 가면. 그래서 교회들은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떠났죠, 교회를. 이게 바로 그 전에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 그 전에 작년에 4.3 선거에서 총선 끝나면
기독교를 조정하겠다고 한 게 지금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수를. 그리고 또 검증해봐야 되겠지만 십자가를 내리면 4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또 그런.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작은 교회들 십자가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명분은 이게 넘어지면 위험하다. 그래서 4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국가지원금 해줄 테니까 십자가 내리라. 단 십자가 내리면 다시는 못 올리는 거예요. 이게 중공에서 그렇게 했다래요. 중국에서 옛날에. 그냥 중국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내리면 400만 원 주겠다면 또 정신 나간 목사님이 또 400만 원 받기 위해서 십자가 또 내리고 400만 원 받을지도 몰라. 왜냐? 또 워낙 어려우니까 월세도 못 내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서울에는 공육교회라고 생겼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8개 교회가 한 건물을 쓰는 거야. 월세가 워낙 몇백만 원 비싸니까 교회는 10명, 20명인데 헌금해서 월세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의 10개 교회 8개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예배당을 하나를 쓰기로 하고 시간은 아침부터 오후 저녁 때까지 1시간 간격에다가 예배를 자기네 교회 예배는 몇 시 이렇게 만들고 사무실은 목양실 하나 만들어서 목사님들 책상 하나씩 놓고 8분이 같이 사무실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살아남기 위한 이게 몸부림이에요. 지금 서울은요 월세 엄청 비싸요. 예배당 정도 있고 교육관 있고 그러면요 한 달에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나가거든요. 그걸 감당 못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8개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점점 갈수록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많이 나와도 지금 교회가 10,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그 스태집만 이 설교 목사, 반주자 그리고 영상 찍는 사람에서 20명 이내 그거 하는 사람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린 그래서 나라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도 은퇴하신 분들이 행복했다 그래요. 이런 날이 오면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하냐. 사건 목사로다 오로지 그냥 은혜만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교회 다 죽여버리는 목사 세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제 세대의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세대 목사로다가 저도 남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손들한테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목회를 은퇴해야지. 한국교회 2020년대 30년대 그때 문을 닫는 시대가 되었다. 그때 목사들은 오로지 은혜만 받으라, 복 받으라, 잘 되라, 부자 되라 이런 설교만 했다. 나라가 이게 망해가도 정신 차리라 설교하면은 목사님 왜 그런 설교하세요? 그래서 저 춘천에 큰교회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월드비전 왔을 때 같이 식당에 하면서 목사님 설교, 제 설교가 주일날 나오나 봐요. 주일날 오후에 라디오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자기가 듣고 있다면서 저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주 다 속이 다 후련했대요. 속이 후련했대.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 못한대. 그 목사님이 참 그렇게 설교를 후련하게 해서 이런 목사님도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위해서 정말 우리 세대에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잘 앞으로 선별해서 그런 분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바른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개의치지만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다. 이거를 잘 가르쳐야 우리 자손들한테 유산을 물려줘도 정말 불행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내게 속한 자들한테 연락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정말 코로나 두려우신 분은 일부 예배 나오라. 근데 또 일부엔 또 못 일어난대. 그러면 틀렸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일부 예 때 왜 못 나오겠어요? 8시인데 8시면요 해가 벌써 뜬 지가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됐어. 5시면 뜨잖아요. 벌써 해가 그냥 뜬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는 거야. 제가 그 좋은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가난을 주시고 가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지켜보는 거지, 그리고 병을 주시고 병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물론 병 고쳐달라고만 맨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 고난이 올 때 너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야.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테스트해 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코로나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를 지켜보고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장인 정신, 프로 정신이 필요합니다. 장인이 미련한 자를 들었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프로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장인 정신을 가진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잘 살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장인 정신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면 이 코로나를 능히 대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책 없이 모이지 말라, 예배도 드리지 말라, 무조건 모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무책임한 시대에 참으로 한국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화가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날,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한 길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